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특강 고전산문, 오늘은 조신의 꿈이라는 작품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전체 줄거리를 꼭 다 읽으시고 그리고 인물관계도를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전체 줄거리를 읽고 오셨다면 알겠지만 우리 이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꿈 이야기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액자식 구성에 따라서 한번 관계도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외화에서 주인공은 조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승려예요. 자, 승려지만 김씨의 딸을 좋아하게 되죠. 자, 김씨 딸을 좋아하지만 둘의 사랑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김씨 딸은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신은 사랑이 좌절되자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그리고 울다 지쳐서 잠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잠이 들고 나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화가 될 거예요. 꿈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자, 꿈속에서 조신은 아까 김씨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둘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도 여러 명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해피엔딩이 아니죠. 우리 여기에서는 이 가족이 가난하고 그리고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다가 조신이 이제 또 잠이 드는데 그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조신은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냐면 이런 세속적 욕망이라는 거는 다 헛된 거구나. 즉, 인생무상을 깨닫게 돼요. 자, 이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설화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 자, 그러면 신라 때 그리고 세달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시공간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시공간을 제시하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거냐면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성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조신의 꿈이 설화 중에서도 전설이거든요. 전설? 갈래가 전설이에요. 자, 이 전설이라고 하는 갈래는 구체적인 시공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설로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설로서의 특징. 자,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신이 주인공이죠. 자,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업무하게 됐대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김흔이라고 해서 또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해요. 자, 그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자, 근데 다른 이성을 좋아하게 되는 거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근원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갖게 됩니다.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그 여자한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슬피 울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이요. 지금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조신이 가진 욕망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불교적 용어로 하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거, 우리 이거를 번뇌라고 하잖아요. 이런 욕망으로 인한 번뇌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서 얼마 뒤 선잠에 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에 들었어요. 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꿈으로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몽이라고 해요.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환몽 구조가 드러날 거예요. 환몽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 거냐면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아까 말했듯 인몽이라고 하고요. 자, 꿈속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죠. 환몽. 자, 그러면 꿈속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를 우리 강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인몽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갑자기 꿈에서 김씨 딸이 와가지고 3번 자기는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다. 즉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4번 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40년 동안의 일을 한 줄로 지금 요약해서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집이라곤 4벽뿐이요. 벽이 4개라는 거는 방이 하나라는 거죠.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볼까요? 자,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입에 풀칠을 한다라고 해서 관용적 표현, 속담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10년 동안을 떠돌아다녔대요. 자, 엄청 가난해요. 그쵸? 자, 그리고 큰아들이 15살이 된 큰아들이 굶주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요.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지금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비극성이 심화되는 부분이에요. 자, 부모는 탄식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요. 부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표현법들이, 표현 방식들이 쓰이면서 이 아내가 부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의 옷차림도 깨끗했다. 자,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눠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지금 앞뒤로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 대구법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서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자, 그래서 병도 들었고요. 굶주림도 있고 추위도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우리 여기서 한자성어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자, 겹방사리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해서 이 집 저 집 구걸하는 신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니는 거,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 우리 이거를 문정걸식이라고 하죠. 혹은 다른 말로 유리걸식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어서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은 또 설이죠. 표현이 쓰이죠. 자,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릿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한번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신의 아름다웠던 얼굴과 웃음이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대요. 자,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슬은 새벽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슬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요. 없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금방 사라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자, 그러면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 우리 난초는 뭐를 상징하냐면 지조를 상징해요. 지조. 자, 그래서 남녀 간의 그런 두터운 약속 같은 겁니다. 결혼할 때 우리 100년 해로 하자라고 했던 그런 두터운 약속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릿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대요.
자, 솜은 엄청 가볍잖아요. 근데 그 솜이 회오리바람을 만나면 엄청 흔들리고 날아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그만큼 쉽게 흔들리는 그런 약속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현관펜 침 부분에 쓰인 표현 방식들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쉼표 앞뒤로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니까 1번 대구법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표현법은 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얼굴과 웃음이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지초와 난초 같은 이라고 해서 우리 직유법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법이 쓰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정리해 볼게요. 우리 여기도 한자성어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자,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화무 11홍이라는 한자성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꽃은 할 수 없다. 어떤 걸 할 수 없냐면 열흘 동안 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꽃은 열흘 이상 붉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얼굴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가치는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내용 볼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다. 우리 사랑의 시작이 근심의 시작이었다.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 짝이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또 서리적 표현이 쓰이죠.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거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헤어지고 만나는 데에도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 따라 우리는 이 말에 따라 이제 그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라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별의 궁극적인 계기는 바로 자, 가난이고 그리고 괴로움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6번. 조신의 반응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쿨하게 둘씩 나누어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8번이에요.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꿈에서 깨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 우리 아까 환문 구조에서 강몽이라고 했죠. 강몽. 그래서 우리 강몽 부분입니다.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자,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자, 머리카락이 하얗게 흰머리가 되고 수염이 빨리 자란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었다, 고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고뇌가 아주 컸다라는 거를 드러냅니다. 자, 조씨는 여기 오타가 있어요. 조씨는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었다.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자,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서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두 부분은 바로 인생무상을 깨닫는 부분입니다. 인생은 헛되다. 세속적 욕망은 헛되다라는 거를 깨닫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은 헛된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왜냐면 아까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원망을 막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돌미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우리 돌미륵
한번 옆으로 빼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으로 빼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돌미륵은 어떤 소재냐면 1번. 자, 아까 전에 큰아들이 죽었었잖아요. 꿈속에서. 그 큰아들이 죽은 곳에 이제 현실에서 가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현실과 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꼭 돌미륵일까요? 이런 불교적인 소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돌미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조신이 이런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바로 부처의 가르침이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임을 짐작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토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정토사도 마찬가지 중요한 소재예요. 자, 왜 중요한 소재냐면 이 정토사라고 하는 남아있는 절, 이 설화에 남아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이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설화는 전설이라고 했거든요. 전설. 자, 이 전설은요.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화의 증거물은 바로 정토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토사라고 하는 게 증거물로 남았다는 점에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설화가 사찰연기 설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사찰연기 설화가 어떤 거냐면 바로 절을 세운 유래를 알려주는 설화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후에도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신, 주인공이 사라지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리 이런 거를 설화적 결말이라고 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라지면서 끝나는 거를 설화적 결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자, 그러면 그 논평의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인생무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 세속적 욕망이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지금 불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노래를 지어서 경계한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짓는 목적이죠, 목적. 목적이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경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 남모르는 근심 속에 젊던 얼굴이 늙었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죠.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자, 그러면 갑자기 좁쌀밥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좁쌀밥이랑 관련된 고사가 황량몽 고사예요. 황자가 누를 황자예요. 우리 좁쌀이 노란 색깔이잖아요. 누를 황자, 량은 쌀이랑 관련된 한자예요. 그래서 이 좁쌀밥이랑 관련된 꿈, 이런 고사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한평생을 산 거예요. 꿈에서는 한평생이었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아직 좁쌀밥이 채 익지도 않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의 고사거든요. 밥이 다 익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고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야흐로 힘든 삶, 그 꿈에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힘든 삶이었거든요. 그 힘든 삶, 한순간의 꿈인 거를 깨달았네. 자, 그래서 한순간의 꿈이다 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한자 성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도 있고요. 남가일몽, 그리고 한단지몽,
다 인생무상과 관련된 한자성어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어서 볼게요.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해야 하거늘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장물을 꿈꾸네. 자, 그러면 이 호라비와 도적은 지금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는 그런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찌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의 세계에 이르는가. 그래서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청량의 세계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블로그에다가 더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